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조지아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첫 연설자로 나서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연설이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혹평했는데요. 협치를 선언했던 여야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냉각 국면에 들어선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제도 개선 추진을 약속을 했는데 일단 이게 이제 비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좀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최우선적이고요. 네. 이미 우리 외교장관이 어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하게 될 것이고 비자 문제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완결된 어떤 이 요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네. 미국 측에서는 그것을 들어줘야 되만 할 겁니다. 그것을 들어주지 못하면 지금 하루에만 수억씩 그리고 뭐 한 달 가까이 만약에 공기가 늦춰진다라고 하면 수십억에서 뭐 거의 100억 가까이 지금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것은 한국 기업 측에서도 부담하기 어려운 액수고요. 여기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당연히 일자리나 이런 것들도 늦게 파생될 거니까 미국 역시도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가 손해보는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저는 이 국면에서 대단히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너무 굴욕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뭐 이 강제 노역 근로자들 데려가 가지고 뭐 네가 좋아서 돈 벌러 왔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뭔가 신제국주의가 지금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정책으로만 연계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민 정책하고 대외 투자 유치를 하는 정책하고 지금 자기들끼리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내부의 문제에 있어서 정리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동맹 국가를 예우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우도 아니고 완전히 너무나 큰 결례죠.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 확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일단 구금되신 분들은 이제 전 세계를 띄워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물론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결국에는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실 이번 그 사안이 가져온 국민적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미국이 우리나라의 동맹국이고 더군다나 지금 조지아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행위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반구의 사전 고지 없이 이 비자 문제를 이유로 300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를 구금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충격인데, 근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짚어볼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교 공백 상태에 있었다는 점,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기업들에서도 이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이런 반구의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 거냐, 여기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여러 나라들이 이 전문 그 비자와 관련해서 협정을 맺고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13년서부터 이 문제가 이 노정이 돼 왔다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는 과정에서 5천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이런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걸 안건으로 제대로 짚지 못한 점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미 관계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위닝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는 그 관계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협상력을 이용해서 미국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우리가 또 내줄 건 내주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또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의 삶이 팍팍한데 민생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념에 대한 이야기로 연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협치를 위해서 손잡고 약속했던 그것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날 회동에서는 양당 대표가 웃으면서 악수를 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다시 경색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연설에서 내란을 총 26번 언급하면서 내란 청산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대외적인 언행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다시 이제 협상할 때 또 뒤에서 하는 언행 이 여러 가지가 이제 양가적 측면이 다 있는 것이고 정치인에게는 그 두 가지 면이 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당의 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내는 메시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민생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급으로 중요한 게 민주주의 국가를 잘하다가 독재 국가로 갈 뻔했던 이러한 사태. 이 사태에 대해서 역사적인 책임은 분명히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는 그 점을 바로 분명히 해야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어찌됐건 여기에서 뭐 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대표가 회담도 하고 이게 아마도 화해 무드가 아니라 뭐 좀 부드러운 어떤 분위기 속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도 염원을 했을 겁니다. 그동안 정치가 사라졌고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가 가속화됐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러한 이 자세는 유지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엄청난 과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어쩌면 국민의힘이 이러한 계기들을 통해서 국민의 어떤 보편적 정서, 보편적 이 중간값으로 좀 나오는 그런 계기로 좀 삼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여당 대표가 계속해서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강조하면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해라,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정 대표 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본인이 민주당 대표 경선을 뛰는 후보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후보 때는 강경한 그 지지자들의 그 표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되기 위해 이런 강경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러나 정작 당 대표가 된 이후의 상황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보였던 움직임과 지금 대통령이 된 다음에 보이는 정치적 행보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지금 당 대표인지 아니면 당 대표 경선 후보인지 이것을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종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계엄과 관련해서 이것을 내란으로 치환해서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이라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누구도 계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고 인지하지 못했었고 계엄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행위다라고 국민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란 종식과 청산을 얘기하는데 지금 사법적 체계 내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는 10여 명의 군경 종사자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 내란 상태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평온한 상태에서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당대표로서 자꾸만 상대 정당을 내란 정당이라고 몰아세우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의 아주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장동혁 대표 역시 오늘 품격을 기대했지만 실망했다. 무엇보다 민생보다 이념 얘기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는지. 글쎄요, 그냥 뭐 국민들께 하는 연설, 그것을 뭐 레토릭으로 할 수도 있고 네. 또 필요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이것과는 또 다르게 민생 협의체는 어찌됐건 어제 대통령과 함께 만났을 때 민생 협의체는 꾸리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공약과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겹치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빠르게 조율해가면서 법 통과를 통과시켜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예. 국민들도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마도 민주당의 공격이 좀 아플 겁니다. 본인들이 지금 사실 오갈 데 없는 외통수에 위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선 하나밖에 없어요. 정청래 대표가 말한 대로 국민 앞에서 절절하게 다 사과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러한 것들을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러한 대통령 후보를 우리는 만들지도 않을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분명하게 국민 편에 서겠다, 헌법 편에 서겠다 이러한 선언을 좀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일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를 가지고 다 면피를 하려다 보니까 여전히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왜 헌법 바깥으로 나가서 돌아오질 않고 있지? 당연히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반론하신다면요?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왜 이번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에 국민의힘으로부터 여의도 대통령답다라는 표현을 들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주문한 게 뭡니까? 여당 대표 더 많이 가졌으니 야당에 양보할 줄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강경한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역설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시절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대통령이 되려는 과정 중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경 지지자들의 그 지지만 계속 갖고 간다면 지금의 당대표뿐만 아니라 다음 당대표도 가능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꿈을 꾸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나 이렇게 그 상대방을 적대적 공생관계로만 몰아내서 본인이 살겠다 이런 정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금이라도 정말 국민의힘과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정 대표는 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개혁에 대한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를 통과한 덧센 특검법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고요. 민주당이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합의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원내수석 부대표 간에 언론 앞에 나와가지고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어제 대통령과 함께 여야 대표가 회담을 한 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는구나. 근데 네. 이것이 실제로 타결이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전 여사나 보게 되면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제대로 응하지 않잖아요. 아프다고 하고 지금 며칠 뒤로 미루자 그러고 아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들어 누워가지고 일어나질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도 늘어나야 될 것이며 이 검사와 수사관의 숫자들도 훨씬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다 자초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역사의 이 중죄를 분명하게 제대로 처벌해야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마도 일정 부분 국민의힘도 이런 부분 좀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 농계 작전에 오히려 다 말려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좀 새롭게 국민의 보편적 인식 속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 협의도 잘 이뤄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덧센 특검법 협의 과정에서 여야가 협치를 이뤄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만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한 교섭단체 연설에 그 정답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원내에서 이뤄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힘, 지금 절제하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있는 힘보다도 훨씬 더 많은 힘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봤을 때 협의안을 만들어내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 덧센 특검법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이게 구호뿐만이 아니라 진짜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이미
사법권 행정처에서 위헌적 요소가 상당하다. 그래서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다 독점하다 보니까 사법권마저 가져와서 거의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민심의 역풍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르면 11일 찬반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이탈표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의 어떤 리더십도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미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2024년 총선을 전후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냈죠. 네. 그리고 권성동 의원 본인이 불체포 특권에 숨지 않겠다라고 해서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마 자율투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텐데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공공연히 얘기한 만큼 우리 당에서도 글쎄 법원 그 의원들의 의중을 제가 하나하나 다 파악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탈표가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결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권성동 의원이 2018년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구속되지 않고 계속 재판을 받아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받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본인은 떳떳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 판결에 따라서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했으니까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권성동 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믿고 있습니다. 예.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통일교회 윤영호 본부장으로부터 1억을 받았다. 이런 건 이제 명시적으로 증거와 문자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고요. 2022년도 1월 달이라고 하는데 그때면 한참 대선전 벌어지고 있을 때인데 그런 식의 이제 뇌물을 받고 있었다. 이거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하게 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차명폰 사용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드러났고 또 보좌관을 시켜서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었던 회유하려고 했었던 정황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부분까지를 다 이 방탄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저는 의원들 역시도 아마 대거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요 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청문회에서도 나왔지만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때 쌍방울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그때도 뭔가 또 48억을 또 건진법사 관련해서 받은 게 있다라고 해서 또 증언까지 또 나왔거든요. 아니 쌍방울 기업으로부터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차일피일 더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앞으로 국민의힘이 처해진 것은 권성동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계엄의 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또 나경원 의원이 왜 그랬었는지 이런 일들까지 다 수사가 되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의 어떤 국민의힘의 이 방탄 심리가 만약에 작용이 된다면 또 찬성 반대를 또 하는 그런 이 표심도 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편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서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서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수사관 회의를 열어달라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반발의 목소리 어떻게 대응하고 좀 관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조직 개편안에 있어서 당연히 전 수사관들의 이야기는 좀 들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또 가면 나중에 또 다른 이 일에 또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동안 검찰과 수사관들은 또 한 몸이었어요. 정치 검찰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조작 수사 그리고 정치 검찰화 되면서 사법의 정치와 사법화를 가속화시키고 특히나 야당 정치인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해 가장 큰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향해서 그 많은 증거들을 조작할 때 아마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목소리를 내려면 실제로 본인들이 취했었던 여러 과오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절절하게 국민들 앞에 좀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것들이 좀 정치적으로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쨌든 공무원 기관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수청으로 행안부로 가게 될 여지들도 굉장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될 때 본인들 역시도 이 달라지는 국면에 있어서 목소리는 당연히 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검찰청은 내년 9월에 폐지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세부 쟁점은 숙제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남아 있는 가장 큰 과제 뭐라고 보세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검찰이 갖고 있었던 보안 수사권과 관련한 내용이겠죠. 네. 지금 민주당은 보안 수사권마저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보안 수사권이 실제로 없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런 부작용들은 결국에는 사건에 얽매여 있는 일반 국민들이거든요. 실제로 보안 수사권이 발동돼서 잘 해결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해결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최근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정인이 사건이라든가 부산 돌려차기 남성에 대한 사건 같은 경우엔 경찰 수사가 일단 마무리된 상태에서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훨씬 더 강도 높은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진 사안이기도 한데 저는 지금 검찰 수사관들이나 검찰에서 하는 걱정의 목소리랄까 민주당에는 거의 소규의 경읽기 수준으로밖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했잖아요. 예. 저는 그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에 분명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올 것이고 그 1년이 지났을 때 민주당이 법을 다시 개정해야겠다라는 어떤 그 후회를 하지 않을까. 예. 벌써부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좀 다른 이슈들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그 당내 성비 파문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후에 비대위원장이 이제 누가 오느냐 이 부분이 관심사였는데 일단 조국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단수 추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짧게 먼저. 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이번 그 조국 혁신당 내에서 일었었던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강미정 전 대변인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국 혁신당 내에서 있었던 일들을 폭로하고 또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조국 전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면 복권 이후에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강미정 전 대변인이 갖고 있었던 상심이 더 컸었던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책임이 큰 사람이 다시 비대위를 맡아서 어떤 식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마음을 위로하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지금 비판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을 하느냐, 조 전 대표가 다시 등장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관심사였는데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뭐 피하기 어려웠다라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 1인 체제라고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했으면 좋았을까라고 기대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지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에서 이거를 제대로 처분해 주기를 바랬다. 근데 그것이 시간도 차일피일 뒤로 미뤄지고 뭔가 객관성이 결여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기본적으로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조국 전 대표가 어찌됐건 이제 사면 복권이 돼서 나와서 바로 피해자와 뭐 면담을 하면서 위로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을 다시 짚어서 정상화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지점에서 실망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됨으로써 그 실망 포인트들을 어떻게 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어 나갈 거냐. 아마 저는 처음에 바로잡았어야 되는 어떤 그 기회를 실개하지 않았었더라면 바로 문제가 어찌 보면 잘 해결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몇 곱절은 더 노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